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농촌진흥청 본청과 농수축산 국가주요기관이 전주로 이전한 지도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 특별자치도의 이 농업 관련된 정책, 농생명 수도로 표방하고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위상도 그래서 더욱더 굳건해졌는데요. 오늘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는요, 농촌진흥청의 신임 청장이죠, 이승돈 청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우리 청장님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도민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날 이재명 정부 초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받은 이승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농촌진흥청장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 그 자리는 뭐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근간을 책임지는 자리여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우리 청장님은 국립농업과학원 또 원장님을 네, 지내셔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이제 이 농촌진흥청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95년도에 연구사로 네, 맞습니다. 첫 발을 내디셨더라고요. 네. 벌써 그러니까 정확히 만 30년이 되셨습니다. 30년 조금 넘었죠. 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지난 100일은 다른 청장님들과 좀 다른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면서 청장이 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청장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장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청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제가 청 내부만이 아니라 청 외부에 있는 농업인과 농산업체 그분들하고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가기관에서 하는 국정감사 그게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국회 대응 업무 그거 하느라고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예. 청장님,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수원에서의 50여 년 농촌진흥청의 역사가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이전으로 네. 전주로 왔습니다. 저희 전북도 입장에서는 아니 농생명의 수도는 우리 전북이니까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오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환영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전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시작이 된 거는 벌써 20년 전입니다.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여기로 물리적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직원들도 내려오면서 많이 조금 서운함도 있었고 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려와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왔구나. 이 농촌진흥청이란 조직은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옆에 농업을 하는 그런 그 현장과 같이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가족 동반해서 내려온 비율이 88% 정도 됩니다. 초기에는 한 30% 안 돼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정착돼가지고요. 혁신도시,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 가장 높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정착한 비율이 제가 가장 높습니다. 예. 95년 입사했을 때 농촌진흥청, 우리나라의 농촌의 근간의 어떤 변화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당시 30년 전 지금의 한국 농업의 어떤 기술력, 문명의 발달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3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그걸 현장에 심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품종을 우리가 도입해다가 현장에 적용해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해주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우리의 농업은 스마트팜 가 있죠. 또 그린바이오 산업, 건기식,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3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화돼 있습니다. 예. 그게 농업기술의 발전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봅니다. 20년 정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업무 계획을 한번 뒤져봐라. 그러면 지금의 업무 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너희들이 그만큼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심에 있다.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저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농업 분야에도 AI 융합 기술 전략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드론을 이제 대부분 이제 범용화하고 있어서 네, 농민,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이 이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농촌진흥청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벼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살포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드론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농약만 살포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이 그 벼 재배 상황을 찍습니다. 찍게 되면 어떤 데는 여기는 지금의 비료 성분이 모자라다. 덜 지금 자라고 있다. 그러면 딱 그 지역만 비료를 넣어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AI가 융합된 농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속에서 이제 농업의 농촌 인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변화하는 이 물결을 뭐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결국 우리 인간이 이 문명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곳은 농촌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탄수를 흡수하고 네. 식량 안보, 식량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급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AI 트랩이라든지 AI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 그 중심에서 농촌진흥청이 굉장한 연구의 실적들을 내고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변화하는 그 AI를 활용한 트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은 아직까지도 그 농업인의 경험치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AI를 하게 되면 가장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을 그분들의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아하. 그 뽑아내게 되면 어느 정도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AI가 접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농업을 하시는 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귀농인이나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올해의 영농 상황을 어떻게 짤 건지를 내가 이 작목을 심고 싶어. 그러면 짜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어요. AI한테 누구누구야 오늘 농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물었었을 때 그 답변이 다 나옵니다. 초기 버전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점 더 학습이 되는데요. 학습이 되고 나면 저는 5년 이내에 완벽하게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24절기 달력을 봐야 되고 옆집에 물어봐야 그렇죠. 되고 뭐 이랬던 이제 시대를 바탕으로 한 네. AI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인간이 AI에게 이제 도움을 받는 맞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AI가 도와주는 거죠. 노동력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대체하고 수확량은 늘려가고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줄여가면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분야. 이 한계는 끝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까지 갈 거 아니냐.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대체해서 휴머노이드까지 가가지고 농장 현장에는 사람이 가 있지 않고 로봇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거냐. 먼 미래에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비용이 너무 셉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첫 단계로서 각각의 그 단위 기술로서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지컬 AI라고 지금 전국에서 많이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인 로봇화를 가는 그걸 표방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그 가기 전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로봇 팔 따야 되잖아요. 로봇 팔. 그리고 저기 딱 봤었을 때 지금 병에 있나 없나 진단해야 되잖아요. 쭉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술이 지금 저희들이 거의 개발되고 있고요. 예. 청장님 뭐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이 부분도 뭐 이제 눈앞에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만 인간의 기술력이 좋아져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 품종이라든지 대처를 해야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역도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네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난화, 고온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는 약간 저온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온에 좀 강한 배추 품종, 하라두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예. 그걸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했고 벌써 현장에도 들어갔었을 때 아주 좋았어요. 예. 그리고 특히 전북 지역에는 김제 쪽에 콩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가끔 침수가 되잖아요. 예, 논콩. 침수가 됐었을 때도 문제가 없는 약간의 그 높이가 있는 그런 품종, 장풍이라는 품종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병해충에 강한 하나 예를 들어서 벼멸구라는 해충이 있어요. 그거에 강한 친들이라는 품종도 저희들이 개발돼서 현장에 다 보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년에 기후 변화 대응해서 나오는 품종만도 18개나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품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품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배 기술도 같이 따라가야 그렇죠.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재배 기술을 저희들이 AI나 로봇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아울러서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상재해 예측을 알릴 수 있는 조기경보 네. 서비스도 예. 시행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조기경보 서비스는 어떻게 어느 시기에 알리는 겁니까? 조기경보 서비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상은 기상청에서 정보를 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는 보통 격자로 따졌을 때 5km 곱하기 5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마을 단위의 예보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근데 전북 지역에 보면 진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5km 곱하기 5km 하게 되면 평야지도 있지만은 계곡도 있어요. 예. 그럼 이거를 평야지하고 계곡하고는 온도차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계곡에 따라서 바람골이 있기 때문에 풍속도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30m 곱하기 30m 격자로 해서 소위 말한 농장 단위로 이 기상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상 제공하는 게 11가지예요. 그중에 기온은 9일 전에 저희들이 제공해 줍니다. 예. 다른 것들은 4일 전에 제공해 주죠. 그러면 이런 기상 정보를 농가에 제공해 주게 되면 농가는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5개 시군에 그 조기경보 서비스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네. 올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어. 근데 그것은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필지별로 돼 있습니다. 자기 농장의 필지를 딱 찍어보면 그게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 저희들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들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다 정보를 문자로 제공해 줍니다. 예. 지금 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시대라는 얘기이시고 결국에 모든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스마트팜이 외형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 세대들이 스마트팜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스마트팜의 양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유리 온실에 네. 그리고 아주 선진 기술이 가미된 운영 시스템. 그렇죠.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 가격은요.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했었을 때 과연 그 가격을 커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스러운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나라 쪽에는 조금 어떤 보급형 쪽으로 많이 가는데 유리 온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고가의 어떤 스마트팜은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따로 개발해서 아라온실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소위 말하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금 저희들이 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딸기 정도는 지금 저희들 다 시스템이 돼 있고요. 아. 기존 가격의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그 정도로 좀 낮춰놨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나 그런 온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다 그렇게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농촌의 농민들의 농업을 통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대부분 농외 소득을 통해서 예.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 추운 겨울이 이제 농한기인데 네. 요즘 스마트팜의 시대는 뭐 농한기, 농번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없어질 정도니까 예. 농촌 농민들의 어떤 생계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이런 정보들을 습득한다면 농업도 새로운 직업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60에 넘으신 분들, 그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자기만의 농사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청년 농들한테 지금 청년 농이 지금 한 4,600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진짜 참 심각하죠. 그렇네요. 그분들이 현장에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1년 내내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스마트팜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농 기술도 그 좀 농한기 때 교육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AI 이삭이라는 어떤 AI 시스템을 해가지고 경영 분석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농사라는 개념보다 농업, 농산업, 그러니까 산업으로의 개념으로서 이제는 진입해 올 수 있게 그런 교육도 다 시키고 있고요. 네. 네. 농업을 우리가 이제는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가공, 판매하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가고 관광까지 되는 농업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농가가 그럼요. 뭐 6차 산업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 협력도 필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요. 농업 국가들을 보면 이제 경관 농업도 네. 넘어서 이제 치유 농업까지 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경관농업, 치유농업을 또 표방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도 있어서 농촌진흥청이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의 1년의 수익이 약 5천만 원이다 했었을 때 네.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000만 원 이하가 그렇죠. 돼가지고 네. 큰 문제죠. 그러면 결국 그 농촌에 사람이 오려고 한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농촌이 주어지는 어떤 어메니티 그리고 그 편안함 그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힐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치유농업입니다. 예. 5년 정도 전에 그 법이 제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제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에 딱 한다면 다음에 이제 2차 단계로 간다면 이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게 제가 그런 계획도 좀 수립도 하고요.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특히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런 쪽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예. 여기 바로 국내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주변의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이 농업의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의 우리 K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또 다른 획기적인 장면 하나는 몽골에서 네. 40년 만에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벼가 재배되고 수확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우리의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총장님.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몽골이라는 나라가 거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그렇죠. 있는 나라인데 특히 그 남쪽에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쌀을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있는데 100%다 수입해서 먹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제안을 했어요. 몽골이란 이 땅에서 과연 쌀을 재배할 수 있냐. 그렇게 했었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과연 있을까? 아, 그리고 그 품종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의 땅이 과연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그러니까 품종과 재배 측면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품종 중에 약간의 좀 추운 지역에서 재배했던 진북 올벼란 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북 올벼하고 세 가지 품종을 거기다 적용을 봤고요. 근데 땅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땅이 달라요. 알칼리성 땅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농업 환경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었을 때 이걸 좀 중성화시킬 수 있다 땅이
그 기술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세 가지 품종 중에 진부 오일벼가 여기선 된다. 그것을 증명을 한 거죠. 이게 그 재배 기간이 짧습니다. 그 몽골이라는 나라는 여름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재배하는 기간을 줄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벼를 재배할 때는 모내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를 키워야 되는데 추우니까 거기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모를 해가지고 날씨가 됐었을 때 바로 이양을 한 거죠. 그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몽골에서 그 벼를 재배하는 걸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도 많은 K농업 기술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파키스탄의 예를 들릴 수 있어요. 파키스탄의 씨감자,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많이 감자를 먹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씨감자는 다 수입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씨감자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국가 원수가 너무나 대단한 기술이다. 그래서 자체 정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씨감자 생산 기술을 그 센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OECD 12위의 선진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받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국가가 됐고,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 농촌진흥청의 어떤 실력 위상이 그만큼 이제 드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우리 도 행정과 정치권의 어떤 호흡은 청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청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내려왔었을 때 우리는 국가 조직인데 네. 중앙정부인데 지방정부하고 그런 게 맞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려온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융화해가지고 지역에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우리 그 지역민만이 아니라 우리 그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익산의 클러스터, 또 정읍의 또 그린바이오 산업센터, 또 전주에 저희 농촌진흥청 있잖아요. 거의 3자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기술 개발하는 건 거의 같이 하고 있고, 또 최근 그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전북대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약도 이번에 맺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이긴 합니다만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있고 우리 좀 농촌진흥청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뭐 그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농도 농생명 산업 수도로 가고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우리 청년들이 농업하면 이제 바라보던 가치관의 편견을 좀 깨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청년들을 위한 교육, 청년들을 위한 문호도 좀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농이나 아니면 또 청년농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이치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친구들을 저희 청으로 모십니다. 모시고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넣어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친구들이 다시 또 와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 박사시고 농촌진흥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고 이제 청장이 되셨습니다. 아마 취임 100일 맞이하셨고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공자로서 네. 또 청장으로서 2026년 농촌진흥청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5가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업 기술의 AI 완전히 전환.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처럼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반농업 기계화. 예, 반농업 기계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병해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따뜻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런 병해충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작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 그러니까 사고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작업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작업 안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농업 경영 혁신. 이 5개를 제가 내년 1, 2년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야, 저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기도하시죠. 예, 정말 필요로 한 분야고 아마 예. 30년의 연륜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을 아마 5가지로 압축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현실화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끝으로 좀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농촌진흥청의 다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온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만큼 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전북은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그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개발이 그 전북의 농생명 수도 표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님 편안하면서도 역시 전문가다운 말씀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믿음이 갑니다, 정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생명 산업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렇게 농촌진흥청과 농축수산 국가주유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의 근간을 책임지고 또 K농업 기술로서 전 세계의 농업 기술력까지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많은 응원과 관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